퇴직하면 좀 쉬자.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 말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정우 씨가 커피숍 문을 처음 열던 날 아내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꿨던 나만의 가게, 깔끔한 인테리어, 정성껏 고른 원두, 그리고 가게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던 순간, 그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을 자신 있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동인구 없는 골목, 쌓여가는 적자, 그리고 결국 폐업이라는 선택.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새벽마다 택배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그는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라고요. 퇴직 후의 인생.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가 견디고 다시 살아낸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그 시작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61, 얼마 전까지 한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명함 하나를 내려놓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더군요. 퇴직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도 받고 식사 자리에 케이크도 놓인다지만 저는 그저 평소처럼 퇴근하면서 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정년이라는 말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에 그 익숙한 간판들과 사람들 틈에서 저만 마치 다른 세계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건넨 따뜻한 말에 그만 울컥했죠. 그녀는 평소보다 정갈하게 상을 차려놓았고 그 자리엔 딸과 사위도 와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술잔을 들며 그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제 안의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가 문제였어요. 눈은 여전히 육시에 떠졌고 습관처럼 셔츠에 다림질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입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옷걸이에 도로 걸었죠. 식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 말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혹시 심심하면 도서관에라도 가볼래요? 바둑 두는 모임도 있다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TV와 스마트폰만 바라보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난 이렇게 은퇴 후 인생을 보낼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 무렵 후배가 전화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많이 해요. 관리직 하셨으니 운영도 문제 없을 거예요. 요즘은 작게 시작해도 되니까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갑자기 뭔가에 몰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며칠 뒤, 저는 직접 몇 군데 프랜차이즈 매장을 둘러봤고 한 브랜드 담당자와 미팅까지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경험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말했죠. 고객 응대 경험, 관리 능력, 나이에서 오는 신뢰감까지 대표님,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십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퇴직 후 처음 느껴보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었어요.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메웠습니다. 조금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가게는 주택가 인근의 자그마한 상가 1층에 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커피 머신 소리와 원두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딸이 와서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죠. 아빠, 간판 예쁘다. 정커피 아빠 이름 딴 거야? 응. 정우의 커피. 정직하게 내린 커피.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제 안엔 어느새 이번엔 꼭 잘 되기를이라는 간절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이웃들이 한 번씩 들러 격려해 주었고 지나가던 손님들도 신규 오픈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고 커피 한 잔 사갔습니다. 하지만 그 호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지는 생각보다 중요했고 유동인구는 예상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본사에서 내려보낸 광고는 비효율적이었고 SNS는 손에 익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달 로열티 입금이 지연됐습니다. 정산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달 말이면 본사 담당자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고 알바생의 시급, 임대료, 원두 비용까지 머릿속은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장 CCTV를 돌려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엔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볼게. 라며 스스로를 속였죠. 결국 8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리 중 냉장고 속 남은 우유팩과 베이커리류를 버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간판을 철거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한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그리고 남은 건 빚과 거의 비어버린 통장이었습니다. 폐업 정리를 끝내고 가게를 완전히 비운 날, 텅 빈 매장에 홀로 앉아 몇 시간을 있었습니다. 머리 위 조명은 이미 철거되어 어둡고 바닥에는 먼지가 떠다녔죠.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끝일까? 나라는 사람의 역할은 이제 다 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가게 운영 당시 거래하던 납품업체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가게란 게요. 그저 커피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은 공간을 사러 오는 거지, 커피 한 잔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그제야 뼈에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공간을 만들지 못했더군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그런 공간을요. 그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배회하다가 TV 소리를 키우고 다시 줄이고 그렇게 소파에 기대 한숨만 쉬던 날들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제주도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치 부릴 상황 아니야. 사위는 그런 제 태도에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시지 말아요. 이럴 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앞에 미안했고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으로 온 건데 카드사에서 보낸 것 같아요. 열어보니 사용한도 초과에 대한 안내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거실에서 아내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내가 더 힘내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 소리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가족을 짐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혼자 이력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만 59세 이하, 주간 근무 가능자, 경력 무관하나 40세 이하 선호, 이런 문구들이 빼곡했고 그 사이 제 경력은 퇴직자라는 이름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마다 인력 파견센터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몇몇 분들과 차를 나누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님도 거기 나오셨어요? 나도 과장까지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챙기죠. 오늘 일 있으면 같이 갑시다. 그날부터 저는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트럭이 도착하면 목에 복대를 감고 무거운 박스를 차에서 내려 정리합니다. 추운 날엔 손이 얼고 더운 날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 일당이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 끝나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씩 나누며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했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굳으며 잠들기조차 쉽지 않은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몸 좀 챙기셔야 해요. 지난번에도 숨차 하시더니.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더는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새벽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은 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둠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복대 위에 얹힌 박스보다 지는 자존심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이 일도 며칠만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쿡쿡 쑤셨고 손목은 아침마다 굳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괴로웠던 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죠. 아내에게조차 숨겼습니다. 당신 아침에 어디 가는 거야? 아, 그냥 아는 사람 도와주는 일이 있어. 그럼 돈은? 조금 주지. 용돈 정도. 그 대화 이후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마음에 벽이 생겼구나. 그날 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대출 상환은 괜찮은 거야?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좀 밀렸지만 다음 주에 해결될 거야. 그 말은 거짓이었고 그 다음 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아내의 핸드폰으로 카드사 문자 알림이 왔고 그녀는 말없이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는 척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진심을 말하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딸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저녁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와도 받지 않게 되더군요. 아빠,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 몸 좀 챙겨. 아빠 나이 생각해야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아이가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제가 약해진 건가 싶었죠. 그 무렵부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거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자를 옮기다 갑자기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 흐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같이 일하던 분이 놀라서 물었고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죠. 그냥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제 옆에서 무거운 짐은 자신들이 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누군데?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저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었죠. 그러다 결국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배송 마감 시간이 촉박해 다들 분주히 움직이던 때 저는 트럭에서 상자를 들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쪼여오는 듯했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판에 들러붙고 세상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현장 관리자와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119를 불렀고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건 그냥 과로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제 모든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전조 증상입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이, 아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병실에서 누워 창밖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건 뭐지?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제는 이 모든 걸 인정해야겠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 내가 혼자 버틸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누워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죠. 심장이 뻐근하고 숨이 가빠진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물류센터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등과 이마에 흐르는 땀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함께 일하던 동료가 달려와 다급히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앉아요. 앉으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제 입에서는 여느 때처럼 괜찮다는 말이 나왔지만 제 몸은 이미 괜찮지 않다는 걸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했고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받은 후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스트레스성 협심증 전조로 보입니다. 최근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정신적 부담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생활을 계속하시면 심장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심장보다도 마음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버팀목으로서 저는 여전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저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없이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제게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각, 그리고 쌓여있는 대출과 고정 비용들, 모든 게 저를 짓눌렀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며칠 후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직장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중이지 뭐. 그런 저의 말에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일 수도 있지만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지역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 관련 일도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해요. 도서관 정리,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같은 공공활동인데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처음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고, 자존심도 문제였죠. 하지만 후배는 제 마음을 아는 듯 덧붙였습니다. 선배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재능 기부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일이 힘들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걷고, 혼자 버티던 시간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후배가 알려준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복지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공무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001짜리 상담 오셨죠? 앉으세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그 친절한 인사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정리 보조 활동이 현재 모집 중입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 근무고요. 책 정리와 대출 안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체력적인 부담 거의 없고요. 활동비도 지급돼요. 한 달에 30에서 40 정도예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뭐 별다른 기술도 없고 컴퓨터도 잘 다루진 않는데 괜찮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책만 정리해 주셔도 다들 고마워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환영해 준다는 그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서 분류표를 확인하며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도서를 해당 서가에 꽂고 가끔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내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빌리러 오셨네요. 어르신, 저 그 책 다시 빌릴 수 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가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들이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을 자주 찾던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긴 더 따뜻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책 정리도 깔끔하고 얼굴도 자주 보니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예전엔 월급 명세서와 KPI 성과지표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빛나게 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보고 여기서 일하니까 더 따뜻해졌대.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네요. 나도 요즘 당신이 참 따뜻해 보여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괜찮은 시기라는 걸, 나도 이제 다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책장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멍하니 멈춰서게 됩니다. 책 표지를 손끝으로 훑다 보면 지나온 시간들이 페이지처럼 머릿속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혼자 버텼을까? 그 후에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게 할 만큼 깊고 묵직했습니다. 퇴직 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나는 애써 그 고요를 외면했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할 수 있다. 곧 나아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티며 가족에게조차 아무 말 하지 않고 새벽 일터로 나갔던 날들. 하지만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결국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 안 했어요? 나한텐 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게조차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나. 그게 지금 가장 후회됩니다. 그리고 딸이 했던 말도 또렷이 떠오릅니다. 아빠는 우리한텐 항상 괜찮다고만 했잖아. 근데 우린 괜찮지 않았어.
그런 아빠를 보는 게.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걱정됐어요. 그 말에 난 속으로 1000번은 더 울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버티는 건데 나는 그들에게 혼자 견디는 법만 가르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작은 변화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상담을 받던 날, 나는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을 때도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도서관 정리 보조요? 네, 아주 좋은 일이에요. 무겁지 않고 이용자분들과 인사 정도만 나누시면 돼요. 의미도 있고 보람도 많아요. 그때 상담사는 내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만 해오셨죠? 이제는 조금 사람들 속에서 살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보라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며칠 후 시작된 도서관 근무 첫날, 나는 어색하게 직원용 명찰을 달고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말을 걸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네요. 찾던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사 한마디였지만 그 짧은 교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 꽂아야 해요? 아이 하나가 수줍게 묻자 나는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고마워요. 하고 활짝 웃었고 그 미소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도서관 밖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한 온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했을까? 가게를 운영할 때는 돈, 매출, 수수료, 대출이자 온통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를 할 때는 무거운 상자, 땀, 숨소리, 통증, 온몸이 고통에 잠겨 있었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책장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 나누는 이 단순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자주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계셔서 참 좋아. 책 찾는 것도 편하고 여기 분위기가 다르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힘이 납니다. 그 후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도서관 근처 찻집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나누며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뭐 하다 이 일 하시게 됐어요? 나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많이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게 도움을 청했고 너무 오래 혼자 버텼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웃게 됐어요. 책도 좋지만 사람 덕분에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참 밝아졌어요. 요즘 웃는 얼굴 내가 참 좋아요. 나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졌어요. 예전엔 내가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나도 처음 해보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매일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책을 정리하며 아이들과 인사하며 어르신의 책 요청을 듣고 위치를 안내해드리며 저는 아주 작지만 누군가의 하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도서관 문을 닫으며 밖에 걸려있는 제 이름표를 바라봅니다. 그 이름표엔 정우 도서관 보조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번듯한 직함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늦은 후회이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